오늘도 정은우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전적 의미로는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재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할지 유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내놓았던 다양한 정책들과 또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의 역사와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예측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정은우 팀장님,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네,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지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역대 정권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에 따라 어떻게 현재의 주택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에 따른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이 개정된 후 첫 번째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과제는 88년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와 이렇게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먼저 노태우 정부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개발 이익 환수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 현재는 폐지가 됐지만 이른바 이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것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공개념을 주축으로 부동산 투기꾼을 찾아서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을 추징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당시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 감정원 이렇게 사원화되어 있던 지가를 개발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공시지가를 89년도에 도입을 한 것인데 현재 세금을 매기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공시지가가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이죠. 네, 노태우 정부는 1980년 말에는 GDP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 주택가격 폭등을 멈출 방법으로 89년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존 공약이기도 했던 서민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25만 호를 포함해서 주택 200만 호를 짓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임기 5년간 200만 호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주택 공급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막대한 공급을 하게 된 이유는 지가의 폭등과 전월세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전월세가 가격 상승 영향 때문인데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 전월세 보호기간이 2년이었죠. 그런데 이 2년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1년을 보호받았던 것에 1년을 추가 더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개정 당시 17% 이상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지가 상승만 56% 이상, 전셋값은 28.3% 이상 치솟아서 지금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점점 달동네나 반지하 등으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4월에 200만 호 건설의 초석인 1기 신도시를 발표하였고 성남시 분당, 성남시 판교, 군포시 삼본,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고양시 일산 이렇게 다섯 곳을 1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당시 가구 원수 기준 100만 명 이상의 거처에 달하는 30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5개 신도시의 면적은 약 1,517만 평인데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부지라고 합니다. 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 호 건설이 91년 8월 말 조기 달성되고 공식 기록은 214만 호가 지어지면서
가팔랐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 당시에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됐었던 탓인지 94년도에 미분양 세대가 10만 가구나 발생했었는데 이는 리먼 사태 이전에 최대 규모의 미분양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많은 건설사가 위기를 겪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건설 시 부도로 수분양자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상황을 우려한 김영삼 정부는 건설 시장에 부양 정책을 시행했는데 바로 현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최초 도입해서 분양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택을 임대해서 시장의 임대주택 물량을 풀릴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던 방안으로 이때 최초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를 하였는데 93년 3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에 더해서 95년 3월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며 탈세, 탈법 등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의 신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 또한 같은 해에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에서는 주택 할부 금융 제도 도입을 실시하였고 김영삼 정부 말에 도래된 IMF로 인해 건설 및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분양가 상한제라 불리는 원가 연동제를 전면 자율화시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권 이후에 김대중 정부는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이 IMF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만 했던 당시 상황 때문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도입됐었던 토지 공개념 제도를 완화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제곱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더불어 청약 재당청도 허용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IMF 위기가 이제 경제 위기가 수습되면서 이러한 부양책 효과로 2001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시장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 폐지됐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다시 시작되고 자율화됐었던 분양가 상한제 또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네, 현재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의 기초가 된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앞서게 이제 정책을 펼친 것이죠. 또한 이 강남구, 목동, 분당, 편촌, 용인을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부르면서 이 지역의 대출 규제를 포함한 규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를 더하니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집값 상승처럼 노무현 정부 당시 역시 수요 억제 정책이 시장 왜곡을 만들어내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노무현 정권은 투기 규제만큼 공급 또한 박차를 가했습니다. 2기 신도시를 시행하였는데 수도권에만 성남 판교, 동탄 1, 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옥정, 위례, 평택 고덕, 인천 검단 신도시 이 10곳을 지정해서 개발을 발표하였고 충청권에도 아산, 도안 신도시 2곳을 지정해서 총 12곳을 개발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 수도권의 10개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만 총 54만 5천 호 수준으로 1기 신도시에 약 2배 가까운 물량이었고 이를 통해서 임기말 주택의 안정이 좀 가시화되는 듯 하였습니다만 이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이제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되었었던 것에 반해서 노무현 정부가 실행한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판교 위례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반경 30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건설이 되어서 교통 대책에 이제 진척이 없는 신도시들이 있어 서울로 쏠리는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추후 이명박 정부 때 또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미분양 분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2008년 부동산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인데 이 사태로 인해서 주택 심리에 영향을 끼쳐서 주택 구입이 꺼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2기 신도시 입주 물량 증가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대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많은 미분양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보시면 미분양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일명 마이너스 P가 붙어있던 게 흔하던 시장이었고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에 되는 미분양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0개 이상의 건설사가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여 개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 시장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공급량 과다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침체는 이명박 정부 시기 이른바 하우스 푸어로 양산되면서 집의 가격은 오르지도 않는데 빚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면서 발생한 이 전세가율 급등 현상으로 인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즉 그 당시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칼을 빼들었죠. 빚내서 집 사라로 유명한 일명 초이노믹스의 시작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는 침체된 부동산을 LTV와 DTI를 완화시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가계의 유동성을 일으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22년까지 30여 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대표적인 규제책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을 묻고 해당 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으로 대표되는 세제 관련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었습니다. 네, 이는 박근혜 정부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빚내서 집 사라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워딩은 시간을 드릴 테니 집을 파세요였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해당 규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후에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안정기를 잠깐 갔다가 다시 폭등하는 식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었는데 상승세가 나타날 때마다 더 강한 대책을 통해서 틀어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물론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과된 세금과 대출 이자를 집값에 포함시켜 매도하는 현재까지 그러한 상황이 집값 급등세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규제, 금융으로는 LTV와 DTI를 강화시키고 청약 가점제를 요건을 강화시키는 등 17년도 8월 2일 대책 이후로 급감한 부동산 거래에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짝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바로 1년 뒤에 폭등했습니다. 이 폭등을 이유로 더 강한 대책을 종부세, 양도세 면제 강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내세우면서 2018년 9월 13일에 대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다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폭등하고 또 규제를 내놓고 또 폭등하고 규제를 내고 또 폭등하는 등 이렇게 반복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 대한민국 정권이 부동산의 공급과 더불어 각종 규제책들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규제책과 함께 리먼이나 코로나 등 세계적인 천재지변 이슈가 함께 일어날 경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즉 전체적인 부동산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막대한 공급이 있었던 1기 신도시 때 공급 때 집값이 하락되거나 안정되는 양상을 띠면서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대공황인 IMF 때나 2004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영향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야가 빠져나가면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실물자산의 대표인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현상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안정화를 되찾는 모습 또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사례로 공급과 완화의 적절한 밸런스가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제한시킨 규제책은 오히려 집값의 급등을 일으키는 등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경제 발전과 함께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노태우 정부부터 우리 직전에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권들 모두 각각의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문제와 위기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규제와 공급 사이에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부터 다양한 부동산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부동산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우 팀장님, 윤 정부의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공약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이 요동치는 과거를 지금까지 보았으니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급 대책과 세제 규제, 완화,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 대책은 임기 내에 전국의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할 것으로 예고하셨고, 이에 대표적으로 정책으로는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공급되었던 1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200만 호의 재건축 연한이 이미 지났고, 따라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재건축을 위해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정밀 안전진단 공약을 폐기 수순 밟겠다고 했었지만, 현재는 안전진단 완화 관련 대책은 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3년 이상 긴 호흡을 공사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 건축 사업이니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는 임기 내에 많은 물량을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1기 신도시는 용적률 500% 상향 공약도 맞물려 있고, 곧 진행될 지방선거로 인해 경기지사 및 각 시장 등의 후보자들이 1기 신도시 민심이 좌우돼 이 재건축에 대한 방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공약으로 인해 1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인 일산과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세제 관련 정책입니다. 완화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뜨거운 주제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으로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20%,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6에서 45%의 기본 세율 구간을 가정했을 때 3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매길 시 최대 75%까지 세부담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방세까지 포함을 할 경우엔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5월 9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5월 10일에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물이 상당 수량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1년간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세율 완화를 예고하였습니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확대해준다고 하여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겠습니다. 더불어 다주택자들에게도 이 취득세 중과 완화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논란에 서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도 수술 때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예고되어 있었으나 현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가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 근본적인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신혼, 생애 최초 계층에 대해서 원가주택 50만 호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가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택지 부족으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안이 아니라면 서울 내에서 다수의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주택이라도 서울 혹은 수도권 내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된다면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역시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는데 이 LTV에 대한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투기 가열 지역은 60%, 조정 대상 지역은 70%에서 80% 수준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고하였고 생애 최초 외 가구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의 LTV는 아예 0%였는데 이 수준에서 30에서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LTV만 언급되었고 DSR은 강화된 규제를 그대로 7월에 시행한다고 말했으며 이제 DTI에 대한 완화 예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될 것이라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임대시장에 관련된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큰 혼란이 야기됐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예고되었습니다. 전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전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 임대주택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16일에 취임한 원희룡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당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원리 회복,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하향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인데 청문회 이후 취임식에서 또한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장관의 메시지를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장 변화된 부분은 전 정부의 초기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경우 집값 과열 양상은 공급 부족에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공급은 충분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길 원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고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러한 투기 세력을 견제하며 이제 시장 안정을 만들겠다가 지난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이념을 앞세운 정책을 버리고 공급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과 공공 임대주택을 장려했었던 기조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뀔 것, 그리고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과세 정책에서 감세 정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중심의 부동산으로 변화된다면 지금까지 급격하게 상승된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현실 대외 정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민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예고를 하였지만 민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에 따라 더욱더 250만 호 공급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또한 미국이 3%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역시 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불황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보다는 추가 집값 상승에 더 무게비중을 보고 있는 현황입니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에 올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대출 규제 완화를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더욱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한다는 영끌 심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오른 금리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 전환을 통해 수익률을 맞추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더욱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어 대출이 높더라도 현재는 내 집 마련은 한 채는 하자라는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때보다 부동산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인 만큼 지금 이렇게 내놓았던 여러 가지 부동산 공약들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또 이 공약들이 현실화된 이후에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숨죽이고 기다려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실수요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이 과연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일까라는 고민도 커지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대처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살펴본 정책과 부동산 흐름에 따라 현재 부동산 시장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처럼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시장이 안정됐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해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공급이 공약처럼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번 방송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다수 존재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은 없다고 쳐도 현재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풀리면 집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니야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죠. 해당 표를 보시면은 취득가액 5억 원에 사서 양도가액 15억 원, 양도 차익이 10억 정도 발생한 아파트에서 세법 개정 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을 때와 개정 후 일반 세율이 적용되었을 때를 비교해 볼 시 세금만 약 3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배제를 통해서 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활로가 생겼고 재산세와 종부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 매도자에게 양도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면서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란 것인데 실제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풀리긴 풀렸지만 중심지보다 주로 외곽에서 매물이 먼저 풀린 상황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못 내놓는다는 얘기죠.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급지의 차순위 주택들은 이미 19년도에 증여 열풍 당시 증여를 통해 빠져나갔고 증여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라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기산 시점인 6월 1일 이후에는 어차피 세금도 내겠다,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 기간도 아직 남아있으니 추이를 보며 적정 시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 곧 매물이 잠길 수도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 정도 되어야 다시 매물이 나오는 것이 이제 좀 흐름이 예상될 수 있겠고 이때는 또 얹혀진 세금만큼 다시 오른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는 반복되는 부동산 흐름이 세금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김없이 발생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앞서 봤다시피
250만 호에 대한 계획은 많이 멀었고 계속해서 서울권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높아 집값 상승이 유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집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분들의 경우 지금부터 올해 말 내년 초까지 1년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나온 회피 매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출을 받기에는 금리 인상의 이슈가 아주 큰 상황이라 해도 금리가 오르면 전세도 같이 오르죠.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는 월 이자와 주택담보대출로 내는 월 이자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니즈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 정부의 각종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미리 부동산 전문가랑 소통을 하셔서 좋은 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취득세 8% 중과를 1년 유예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으신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 즉 실수요자의 경우 지금의 기회를 통해서 강남권 등 상급지로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종 천재지변과 세계적 이슈를 통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제 불안과 급등하는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을 눈여겨보셔서 부동산 틈새 시장을 통해 안전하게 실물자산으로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